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아내를 위해 투잡까지 했던 남성의 사연이네요. 뭐랄까,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자네가 돈을 못 버니까 우리 딸이 돈 욕심도 내고 잠깐 한눈 판 거지. 쌍방과실로 봐야지. 교통사고도 비율이 있는데 이건 자네 탓도 좀 있지 않나? 아니 뭐 이혼이라도 할 셈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사내 커플이었던 아내와 저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회사를 관뒀습니다. 둘 다 일반 회사원 월급의 한계를 느꼈고 내가 일하는 만큼 벌 수 있는 성과로 수익이 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을 합쳐서 작은 과일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큰 누나네 소유의 건물 1층에 창업한지라 큰 돈이 들지 않아 다행이었죠. 일반적인 과일 가게들처럼 단순 소매상은 아니고 과일 포장 업체라고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쉬우실까요? 상견례나 예단, 병문안을 갈 때 많이들 주문하시는 과일 바구니나 제사용 과일이 주된 수입이었고 가끔씩 단체 과일 도시락 주문도 받았습니다. 처음 오픈하고 나서는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 판매율이 저조했어요. 그렇지만 큰 누나의 배려로 1년간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됐기에 적은 벌이에 비해 이윤은 꽤 남는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6개월가량 노력했더니 점점 고정적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더라고요. 덕분에 아내와 저는 회사원 월급 정도는 벌 수 있었지만 창업 초반이라 여기저기 들어가는 투자금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저금도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게다가 가게 오픈하고 처음 맞이하는 여름엔 준비할 게 참 많더군요. 특히 수박 같은 여름 과일들은 부피가 크다 보니까 더 이상 자차로 수급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의논 끝에 과일 운반용 트럭을 하나 마련하기로 했죠. 내가 사줄 테니까 그냥 새 차로 하나 뽑아. 중고차는 혹시라도 잘못 사면 고생하잖아. 저희 큰 누나는 부동산 투자를 워낙 잘하기도 하고 벌이도 좋습니다. 게다가 매형까지 여유 있는 집안이라 건물을 몇 채 소유할 정도로 재력가이지요. 특히 큰 누나와 저는 띠동갑의 나이 차이라 어릴 때부터 큰 누나가 많이 보살펴줬습니다. 때문에 저도 많이 기대는 경향이 있고 큰 누나도 엄마 같은 마음으로 늘 많이 챙겨주곤 합니다. 그렇지만 매장을 공짜로 사용하는 것도 미안한데 차까지 보태달라고 하기엔 너무 염치가 없어 보였어요. 아내는 바로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신세지면 갚지도 못할 만큼 빚을 지게 된다. 그냥 우리 수준에 맞게 중고차로 시작하자며 설득했죠. 마침 처남이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고 처가댁이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구입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처남에게 부탁했더니 바로 알아봐준다면서 제 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며칠 후쯤 처남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차 뽑고 1년밖에 안 탄 완전 신차급 트럭이 매물로 들어왔다며 이 정도 가격이면 당장 사야 된다고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매형, 이렇게 좋은 매물 나오는 거 진짜 드문 일이거든요. 제가 보자마자 매형 생각나서 다른 딜러들이 자기들 가져가겠다는 거 사정사정해서 찜해놨다니까요. 처남의 말에 저도 궁금해져서 다음날 아내와 같이 가서 보니까 정말 새 것처럼 반짝반짝했어요. 그런데 신차값의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의 가격이라서 너무 저렴한데 뭐 사고나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고 물어봤죠. 당연히 아무런 사고 이력도 없고 그냥 전에 타던 사람이 큰 빚을 갚아야 해서 급하게 판경을 해요. 아내도 이 정도면 진짜 새 거 같고 너무 좋다며 당장 사자고 했습니다. 결국 처남이 알아서 좋은 걸로 구해줬겠지 싶어 바로 구입했지요. 확실히 트럭이 하나 있으니까 장사하기에도 편했어요. 특히 도매상에서 과일을 사올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거래하고 있던 과일 도매상 사장님께서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일이 힘에 붙여서 안 되겠다며 귀농하실 예정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다행히 기존 거래처 사장님께서 자기랑 친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믿을만하니 소개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쇳불도 단 김에 빼랬다고 소개받은 김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과일 도매상이 많이 모여있는 길목에서 소개받은 곳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저기 어떠냐고 묻더군요. 그곳엔 차린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도매업체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확실히 다른 도매상들과 달리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아내한테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아는 사람은 아닌데 다른 가게들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아 보인다면서 한번 얘기라도 해보자며 저를 끌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나이도 어려 보이시는데 어떻게 도매상을 하신대요? 도매 사장님의 답변은 한 3개월 전에 오픈했고 부모님이 과일 농사를 하셔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다네요. 제가 새로운 거래처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어필하셨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니 단가도 기존보다 저렴한 편이었고 품질도 괜찮았어요. 아내는 마음에 쏙 들었는지 제게 이쪽으로 옮기자며 적극적으로 제안하더군요. 조건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흔쾌히 아내의 뜻에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동창회 약속이 있다길래 하루 종일 혼자서 일을 한 날이었어요. 배달과 과일 운반을 제가 담당하다 보니까 주로 아내가 가게를 지키는 편이었죠. 그런데 사실 제가 혼자 가게를 지킬 때 매출이 좀 더 잘 나오는 편이에요. 제가 또 싹싹해서 아주머니 분들이 특히 좋아해 주시거든요. 그날은 아주머니 분들께서 단체로 오셔서 포장 과일들을 많이 사가신 덕분에 유독 매출이 높은 날이었습니다. 이대로 매출이 이어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아내가 좋아하겠지 싶었어요. 요즘 따라 돈벌이가 적다며 투정 부리는 날들이 많아졌거든요.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는 벌써 도착해서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매출 얼마 찍었는지 아냐며 입을 열었는데 아내는 인상을 팍 찡그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우리 대체 언제 이사 갈 수 있어? 내 친구들은 다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 가거나 타운하우스에 살아. 친구들 중에서 빌라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 전 오늘 매출이 얼만큼 나왔는지와 이대로만 벌면 우리도 몇 년 안에 이사 갈 수 있다고 같이 힘내서 열심히 살아보자고 토닥였죠. 그런 제 말이 와닿지 않았는지 아내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며 계속 한탄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경제관념이 약하고 소비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직접 경제권을 가지고 운영해 왔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투정할 땐 한숨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더 일찍 과일 도매상으로 향했어요. 새벽 일찍 가면 더 신선한 과일들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거래처 도매상에서 공급받지만 이런 식으로 여유 있는 날은 방금 경매에서 낙찰받은 신선한 과일들을 골라서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포장할 과일들을 사서 가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아무리 눌러도 시동이 안 걸리고 브레이크 또한 먹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 하필 내리막길이었던 터라 속도가 붙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공포에 질린 소리를 내질렀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골목길 끝에 신호 대기하면서 서 있었던 고급 외제차가 있었고 그 차를 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아니 대체 뭡니까? 갑자기 왜 뒤에서 들이받아요? 아이고 여사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시동이 꺼져서 켜지지도 않고 브레이크도 안 먹혔어요. 차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외제차 주인분께서는 제 말을 듣고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골목길이라 속도도 낮은 데다가 내리막길이 엄청 가파른 건 아니어서 어디 다친 곳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혹시나 내일 일어나서 아프시면 꼭 병원에 가보시라고 한 뒤 보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외제차주분께서 젠틀하셔서 큰 걱정은 없었지만 충격에 튕겨져 나간 과일들은 아스팔트 위에 뒹굴고 있었고 하필 또 외제차를 박은 바람에 보험비는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처갓댁 카센터가 같은 동네에 있어서 수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로 중앙에서 시동이 멈췄으니 그 이유도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했죠. 가게로 돌아가 아내에게도 상황을 설명하자 글쎄 그 망가진 과일값이랑 오르는 차 보험비만 걱정하는 겁니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내 걱정 한 번 없이 돈 얘기만 할 수가 있어. 그제서야 저를 흘끔 보더니 다친 것도 없어 보이니까 그런 거라며 어디 아픈 데 있는지 뒤늦게 신경 쓰는 척 하더라고요. 아내에게 서운하긴 하지만 돈 걱정이 되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과일값은 액땜했다 치고 차 보험비는 얼른 매출을 올려서 메꿀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죠. 며칠간은 어쩔 수 없이 자가용으로 과일 수급과 배달을 담당했습니다. 한 번에 실을 수 없으니 나눠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전보다 배로 시간이 들고 배로 고생을 해야 했죠.
그러다 보니 운반 후 포장 업무까지 하려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제 업무가 늘었다고 아내까지 고생시키고 싶진 않아서 아내는 늘 하는 퇴근 시간에 먼저 보내고 저 혼자 남아 잔업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도중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먼저 아내를 퇴근시키고 저는 잔업 후 밤늦게 집에 들어간 날이었어요. 글쎄 거실에 못 보던 TV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엄청 큰 사이즈의 벽걸이 TV가 떡하니 걸려 있었죠. 그걸 보자마자 제가 입을 떡 벌리니 아내는 어때 멋있지? 진짜 화질 좋지? 하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설마 당신이 산 거야? 딱 봐도 엄청 비싸 보이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사? 12개월 할부로 샀어.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내면 돼. 얼마 안 하지?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도가 있는데 한 달에 30만 원이 얼마 안 된다뇨. 저는 과일 살 때 100원이라도 싸게 살려고 상인들한테 온갖 칭찬과 애교까지 부려가며 깎습니다. 그런데 집에 왔더니 좋기 400만 원쯤 되는 TV를 산 아내를 보니까 정말 형용하기 힘든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표정이 확 굳은 걸 본 아내는 어차피 우리 TV도 오래돼서 하나 살 때 되지 않았냐며 애교를 부리더군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자 눈치를 살살 보더니 뭐 자기 친구들은 다들 60인치 이상을 쓰더라. 우리가 쓰던 거는 너무 작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건 몇 인치냐니까 적어도 친구들보단 좋은 거 쓰고 싶어서 70인치로 샀답니다. 거기다 아파트로 이사도 못 가는데 TV도 하나 못 사면 무슨 재미로 사냐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저랑 합의 없이 큰돈을 지출한 거에 대해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림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직접 결제하고 있지만 간혹 아내가 가게나 집에서 필요한 걸 사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쓰라고 생활비용 카드를 만들어준 게 있습니다. 제 명의의 카드이긴 했지만 괜히 아내가 눈치 보면서 쓰는 걸 보기 싫어서 사용 알람을 받지 않도록 설정해 두었었죠. 그 카드로 70인치 TV를 결제한 거라길래 매달 갚아야 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 사용 내역서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제 두 눈을 비비며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나 몇 번을 확인했어요. 한도가 500만 원인 카드인데 이미 한도 초과된 상태인 겁니다. TV 값은 390만 원 가량이었고 나머지 100만 원까지 모두 사용했던 건데 문제는 단순히 생활비로 여러 번에 걸쳐서 결제된 게 아니라 단 하나의 품목이 일시불로 결제된 거였어요. 돈 문제로 잔소리하기 싫었지만 이건 당장 아내에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그 카드 줄 때 내역 확인 안 하겠다며 다 순 거짓말이었네? 몰래 보고 있었던 거야? 음침하다 진짜. 제 물음엔 답하지 않고 진저리 치며 제 탓부터 하더군요. 말 돌릴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라며 백화점에서 결제했던데 대체 뭘 산 거냐 소리쳤죠. 그랬더니 고생한 자기에게 주는 선물로 원피스를 하나 샀답니다. 저희 형편에 100만 원 하는 원피스를 사다뇨. 진짜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건 과소비를 넘어 사치라고 했어요. 우리 수준의 100만 원짜리 원피스가 말이 되냐 하니 왜 자기는 못 입냐 되묻는 겁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들 이런 옷 한 벌쯤은 있다며 다시 남과 비교하더군요. 그 친구들과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사는 거다.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잘 말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는 모양인지 자긴 이런 옷 입을 가치도 없는 거냐며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알잖아. 당신이 왜 가치가 없어? 충분히 있지. 내가 벌어서 더 좋은 거 사줄게. 지금은 우리가 아껴야 하는 시기잖아. 창업하고 돈도 많이 들어갔고 한참 아껴서 투자할 시기라서 그래.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결국 아내의 눈물에 저는 애써 달래며 토닥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잔소리하고 돈 때문에 싸워야 하는 이 현실이 야속했죠. 내가 더 벌고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때부터 부업으로 할 만한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가게를 겸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알바를 구할 수 있는 앱을 뒤져가며 열심히 찾았던 것 같아요. 막상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있으면 나이가 걸렸습니다. 시급 높은 번화가 술집의 야간 아르바이트 같은 일은 죄다 20대만 뽑아서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택배 상하차 쪽도 찾아보긴 했으나 그 일을 시작하면 과일 가게는 아예 손을 놓아야 할 것 같아
엄두가 나질 않더군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대리운전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제 수면 시간을 줄이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대리운전도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어서 다른 일이 더 있을 수 있으니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찾아볼 생각으로 보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휴일인 일요일에 기분 전환 겸 미용실에 갔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와 작은 누나가 운영하는 미용실이었죠. 둘은 말도 없이 어쩐 일이냐며 기뻐했지만 가라앉은 제 표정을 보고 걱정하는 느낌이었어요. 괜히 걱정할까봐 숨기려고 했지만 언제까지고 비밀로 할 수 없으니 그간 있었던 일과 사고 났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너도 참 너다. 그렇게 큰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연락 한 통을 안 했니? 암만 몸에 문제 없다 하더라도 말이야. 그리고 좀 찝찝한데 다른 카센터에 맡기지 그랬어. 카센터는 처가댁에 가깝기도 했고 그리고 가족이니까 당연히 저 잘 해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누나가 전부터 느꼈지만 처가댁 사람들이 좀 이기적이고 자기 목만 챙기는 사람들 같더라면서 혹시 모르니깐 잘 알아보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머리를 정돈한 뒤 집으로 돌아왔지만 내내 꿀꿀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인지 제 얼굴 보자마자 또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과일 수급하기도 힘들고 요즘 과일 도시락 주문도 많아졌는데 배달을 못 가서 매출도 떨어졌다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아내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내고 싶어서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제 탓이라는 말에 많이 속상했습니다. 더 말했다가는 감정만 상할 것 같아서 탓하는 얘긴 그만하고 진지하게 의논을 해보자고 했어요. 다른 것보다 과일 수급이 힘든 게 가장 큰 문제 같았거든요. 소형차로 운행하다 보니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양이 적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기름값도 많이 들고 아내의 말처럼 배달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매 사장님한테 직접 갖다 달라고 하면 안 되나? 부탁하면 해주실 것 같던데 인상도 좋아 보이고 말이야. 아무런 보수 없이 여기까지 배달해 주시겠냐고 했더니 아내가 잘 말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일 수급 관련해선 아내에게 부탁을 하고 저는 오늘부터 대리운전을 다니겠다고 말했습니다. 낮에는 가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마땅히 없었어요. 투잡으로 할 만한 건 퇴근 후 밤에 대리운전하는 일뿐이었죠. 아내는 제 말을 듣더니 잘 생각했다면서 제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래, 애초에 내가 잘 벌어서 호강시켜줬더라면 아내가 무턱대고 TV나 원피스를 사오거나 매일 돈돈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일은 없었겠지 싶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그렇게 아내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대리운전도 막상 시작해보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진상들도 많지만 술에 취한 사람들이 고객이다 보니 모욕적인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매일 피곤에 지쳐 잠들기를 반복한 지 며칠쯤 됐을 때 처가댁에서 수리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날은 아내에게 가게를 맡기고 카센터로 향했습니다. 수리는 잘 끝났고 뭐 사고로 인해서 생긴 외부 파손 말고는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고. 아무래도 조작 실수 같은데 실수로 시동 꺼버리고 당황해서 못 켠 거 아니야? 운전 경력 17년의 무사고인 제가 그런 초보적인 실수를 할 리가 있나요? 심지어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계속 시동을 켜려고 노력했던 것도 다 담겨 있을 겁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나오시더니 그럼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거냐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 한 번만 더 확인해 달라는 거라고 잘 설명해 보았지만 어쩐지 장인어른과 장모님 둘 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습니다. 자네가 운전 경력 17년인 만큼 우리야말로 카센터 경력이 20년이 넘었다고 흥분하셨죠. 그걸 못 알아보겠냐며 자네가 잘못한 걸 우리한테 덮어 씌운다고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우선 알겠다고 하고 차를 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누나와 엄마가 해줬던 말이 생각났죠. 게다가 별일 아닌데 저렇게 흥분하시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 길로 근처 다른 카센터로 가 차를 맡겼습니다. 전후 사정을 자세히 말하진 않고 중고차를 샀는데 운전 중에 시동이 멈춰서 원인을 알아보려 왔다고만 했죠.
점검하고 연락 주겠다는 카센터에선 저녁이 되자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우선 카센터로 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가는 길 내내 걱정이 될 만큼 사장님의 말투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100% 침수차입니다. 군데군데 진흙 뭉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사고 이력 조회해보니까 나오는 건 없긴 한데 요즘 워낙 속이는 차들이 많아서요. 침수차는 사실상 사망 선고받은 거나 다름없어서 무조건 폐차해야 됩니다. 뒤통수를 한 대 세 개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하더군요. 처남이 일하는 중고차 매장으로 가는 길 내내 설마 아니겠지, 오해하신 거겠지, 처남이 그럴 리 없지, 스스로 되뇌었던 것 같아요. 매장에 도착해 처남을 불렀더니 바로 나오길래 오늘 카센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혹시 처남이 침수차 판 거냐고 직접적으로 물으니 자기는 몰랐다면서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좀 이상했습니다. 진짜 모르는 거라면 침수차는 무슨 침수차냐며 아니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지 않나요? 근데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는 몰랐다는 말부터 꺼내는 게 이상했죠. 마치 이미 알고 있었지만 속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침수차가 맞긴 맞는 거냐, 왜 처가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냐 물었더니 엄마 아빠 일은 자기도 모르겠대요. 어쨌든 침수차고 뭐고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1년밖에 안 된 좋은 차가 값싸게 나왔다고 하길래 내 생각에는 얼른 사온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 되풀이 떼는 말에 답답한 저는 우선 알겠다는 말과 함께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다 이야기했죠. 에이, 설마 동생이 알고 그랬겠어? 동생 말대로 매운 거라고 어떻게든 좋은 거 구해주려고 의욕만 앞서서 그랬나 보네. 당신 설마 동생 의심하는 거 아니지? 저는 이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내 편이 아무도 없구나. 제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 돼버리고 처가댁은 똘똘 뭉쳐서 저를 속이기에만 바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처남이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됐고 설마 그렇다고 한들 다른 카센터에선 몇 시간 만에 바로 파악하는 침수차를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모르시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였죠.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께 연락해 침수차 얘기까지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들은 저희 엄마는 거꾸로 피가 솟는 것 같다며 아빠와 함께 내일 당장 찾아가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처가댁 식구들 상대로 혼자 대하기에 한계가 있어 부모님의 힘을 조금 빌리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부모님을 모시고 장인, 장모님 댁 카센터로 향했죠. 거기서부터 치열한 말싸움이 시작됐는데 예상대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계속 모르쇠만 할 뿐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추적하는 방식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온다며 당당하게 소리치기까지 했죠. 그러면서 별거 아닌 일로 흥분해서 자기네들 영업 방해한다며 툴툴댔습니다. 아니 사돈댁, 이게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내 아들 죽으라고 내몬 거나 다름없는데 제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요? 부모님의 높아진 언성에도 계속 부인하던 장인 장모님은 그럼 대체 원하는 게 뭐냐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차값을 모두 돌려주고 피해 보상금까지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펄쩍 뛰면서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이미 중고차인데다가 그 차를 한 달은 사용했지 않느냐, 거기다가 심지어 사고까지 냈으니까 원래 가격으로는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가족이니 많이 쳐줘서 차값의 10%만 빼고 돌려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계산법인가요? 제 과실이 아니라 차 문제로 사고가 났으니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이후로도 계속 큰 목소리가 오고 갔습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말이 안 통하니 소송하겠다는 말까지 나와서야 원래 샀던 차값 100% 환불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날려버렸던 과일값이랑 크게 오른 보험비는 그냥 인생 경험했다 치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것까지 받아내기엔 저희 모두 지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못난 아들 때문에 열내고 고생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가게로 가서 과일 바구니 하나 가져가시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계속 밀어내셨지만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는 말에 알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가게에 들어갔더니 아내와 어떤 남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깐 과일도매 사장님이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오셨나 여쭤봤죠. 알고 보니 아내가 잘 얘기해서 과일을 저희 가게까지 배달을 해주시기로 했답니다. 따로 배달비도 안 받으시고 괜찮으시겠어요 했더니
고정적으로 거래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당분간 트럭을 다시 운행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니까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감사 인사를 나눈 사장님은 가시고 저희 부모님께 드릴 과일 바구니를 챙겨나가던 때였습니다. 아까 그 도매상 말이야. 훤칠한 데다 남자답게 덩치도 있어서 여자들이 되게 좋아할 외모 같은데 소매로 과일 가게 하면 아줌마들한테 인기 장난 아니겠어.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까 확실히 그 사장님이 좀 잘생기긴 한 것 같다 싶었죠. 이목구비가 진하고 또렷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랄까요? 어쨌든 외모도 좋지만 인품도 좋으셔서 제 사정을 봐주시니 더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저녁이 되자 첫째 누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도 부모님께서 다 얘기한 모양이에요. 첫째 누나는 왜 진작에 자기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타박하면서 트럭 신차로 뽑아줄 테니까 가타부타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번에도 거절하면 다신 내 얼굴 볼 생각 말라며 엄포를 놓는 바람에 알겠다고 감사히 받겠다고 했죠. 얼마 뒤 첫째 누나와 함께 차를 계약하러 갔더니 한 달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당시 물류 대란도 있었고 부품 수급도 부족하다고 이슈가 됐던 때라 오래 걸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도매 사장님께서 배달해 주신다고 했으니 한 달쯤은 가뿐히 기다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차 사고 이후 줄어든 수입은 대리운전을 통해서 많이 회복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어느 정도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이 무뎌지더라고요. 일이 늘어나니 24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빠르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를 꿈꾸며 나중에 태어날 아기를 상상하면 일이 힘들어도 참을만 했어요.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 지나 보낼 때쯤 장모님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침수차 사건 이후 처음 받는 연락이었죠. 우리 동창회에서 이번에 운동회를 하는데 내가 과일 도시락 찬조하기로 했거든. 단가는 1인당 2만 원 정도로 맞춰서 100개쯤 가능할까? 이번 주 주말이야.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날부터 아내랑 열심히 도시락 구성을 했습니다. 단가도 높은 데다가 도시락 개수도 많아서 한 번에 크게 목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 장모님에게 감사한 마음도 들었죠. 그래서 더 좋고 실한 과일을 담아드리기 위해 며칠간 대리운전도 멈춘 상태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배달 전날은 하루 종일 가게 문을 닫고 다른 주문은 일절 받지 않은 채 도시락 준비에만 매진해야 했어요. 한 번에 많은 과일들을 다듬고 포장하는 과정이 좀 버겁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큰돈 버는구나 하는 생각에 아내와 같이 웃으면서 일했습니다. 운동회 가는 곳까지 무사히 배달해드리고 저녁에 기쁨에 치킨을 뜯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직까지 장모님께서 결제를 안 해주시는 겁니다. 내일은 해주시겠지, 모레는 해주시겠지. 그렇게 기다린 게 꼬박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내한테 어머님이 언제쯤 결제해 주실 것 같냐고 물었더니 당황하면서 이거 그냥 우리가 해드리는 거 아니었냐고 하는 겁니다. 아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일주일을 꼬박 준비했고 하루 장사를 다 날린 데다가 단가만 200만 원에 육박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드리냐고 했죠. 거래처 도매 사장님은 장모님한테도 명품백 사다가 바치던데 당신은 장모님한테 주는 2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워? 아내가 평소에도 주변 친구들은 어떻고 누구네 남편은 어떻고 비교하는 게 버릇이라는 걸 알지만 이번에는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냥 엄마 면 좀 살려드리게 우리가 주는 걸로 하자고 말했다면 알겠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밝은 화를 내면서 모든 걸 제 탓으로 몰아가는 화법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아내와 잘 살아보기 위해 새벽이면 과일 시장을 다니고 밤이 되면 대리운전을 하면서 노력했어요. 그러나 아내의 눈에 저는 뭐래도 부족한 남편인가 봐요. 저도 아내도 서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굳이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매일 끊임없이 떠오르는 해가 야속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하면 대리운전 그리고 지쳐 잠들면 끝나는 하루를 매일 반복했죠. 아내와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더욱 심해져 대화하는 일도 뜸해졌습니다. 출근은 격일로 하자. 굳이 부딪히면 싸움만 나니까 내가 월수금 나갈 테니 당신이 화목토 나가.
결국엔 자연스레 각방을 쓰게 됐고 가게는 서로 겹치지 않게 격일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즈음 아내의 잦아진 친구 모임과 화려한 의상에다 화장까지 한 모습을 보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잔소리가 나왔어요. 그럼 어김없이 말싸움으로 번지고 끝은 꼭 돈 얘기로 마무리됐죠. 그렇게 가슴 답답한 메일을 보내다 보니 저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누나가 사는 옆 동네로 대리운전 요청이 왔습니다. 늦은 밤이긴 했지만 혹시나 싶어 큰 누나에게 연락했더니 마침 집에서 매형과 한잔하고 있었는데 온 김에 같이 한잔하고 자고 가라더군요. 눈치 없이 끼는 거 아니냐고 하니 매형이 전화를 바꿔들곤 오랜만에 처남 얼굴 보고 싶다며 너스레를 떨어주셔서 마음 편히 방문하게 됐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미주알 고주알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특히 요즘 들어 더 돈돈거리는 아내에 대한 한탄이 줄을 이뤘죠. 가만히 듣던 큰 누나와 매형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저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사돈댁 카센터에서 일 생겼던 거 알아? 저는 처음 듣는 소식이라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일주일 전 아내와 갈등이 깊어져 서로 각방 쓰기 시작할 때쯤 큰 누나에게 연락이 왔더랍니다. 장인 장모님 댁 카센터에 값비싼 외제차가 들어왔는데 수리하면서 엔진 쪽을 잘못 건드린 바람에 대략 5천만 원의 금액을 보상해야 한대요. 그런데 그 큰 금액을 지불할 여력이 없다 보니 아내가 큰 누나에게 1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빌려줬어? 했더니 빌려줬다네요. 큰 누나 말로는 하도 애절하게 부탁하길래 안쓰러워 빌려줬다는 거죠. 제게는 비밀로 해달라고까지 부탁했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저한테 상의도 없이 누나에게 연락해 큰돈을 빌린 건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날은 괜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일단 알겠다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내가 출근하는 날이니 바로 가게로 향했지요. 어젯밤 큰 누나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왔다는 말과 함께 1천만 원 빌린 거 다 들었다고 했더니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러면서 말하길 자기도 힘들었답니다. 저랑 냉전인 상태에 돈 얘기하기도 그렇고 부모님이 중내에 만회하는데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당장 주변에 큰 돈을 갖고 있을 사람이 큰 누나밖에 생각나질 않았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겁도 없이 막 빌려.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그래도 큰형님네는 여유롭잖아. 건물도 여럿 있고 재산도 많고 1천만 원쯤 별거 아니실 테고 특히 당신 일이면 두 발 벗고 나설 정도로 아끼는데 설마 갚으라고 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빌려달라고 했다니 얼마 남아있지 않던 전까지 다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게 오픈하면서 월세도 빚지고 있는 상태에다 얼마 전 트럭까지 신차로 뽑아준 큰 누나에게 1천만 원의 빚까지 지면 어쩌자는 건가요? 심지어 어떻게든 갚을 생각을 한 게 아닌 안 갚아도 되겠지 하는 태도에 진저리가 쳐졌습니다. 큰 누나가 제게 엄마 같은 애틋한 마음이 있다는 걸 잘 아는 아내가 그 마음을 악용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결국엔 가게 안에서 큰 목소리까지 내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큰 누나가 무슨 ATM 기계냐면서 동생인 나도 누나한테 한 푼 받는 게 부담스럽고 미안해 죽겠다고요.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따졌죠. 결국엔 돈 얘기가 나오니 아내는 또 똑같이 저를 원망합니다. 제가 벌이가 시원찮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내는 사고친 본인 부모님보다 돈 못 버는 제가 더 미운가 봅니다. 터질 듯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은 역시 제 편인 가족들 뿐이었죠. 작은 누나와 엄마네 미용실이 마감할 때쯤 방문했어요. 작은 누나와 어머니는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말도 없이 들이닥친 저에게 어쩐 일이냐 묻기보다는 얼른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제 표정이 전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주스 한 잔 내주는 걸 보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저도 쌓인 게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척 좋은 거 알지? 솔직히 느낌이 좀 쎄해. 아무리 남이랑 비교하는 말투가 버릇이라 하더라도 도매사장네 장모님 명품백?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친한 것부터가 의심스러운데?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작은 누나는 팔짱을 끼고선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특히 자기 쪽은 무시 못하니 과일 가게에 CCTV랑 녹음기를 설치해보라고 조언까지 해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무시했을 수 있겠지만
침수 차이를 겪고 나서는 저도 괜히 의심이 되더라고요. 확실한 게 좋을 것 같아 그 길로 소형 CCTV와 24시간 녹음되는 녹음기까지 구입했습니다. 가게 구석에 티 안 나는 위치를 찾아 달아두었죠. 격일로 출근하는 중이니 내일 아내가 출근 후 퇴근할 때까지의 모습을 확인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초조하게 혼자 편의점에 앉아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한 끼 때우며 제발 아니기만을 바랬던 것 같습니다. 침수차라는 얘기를 듣고 처남에게 가는 길에 제발 아니길 바랬던 그때처럼요. 그날 저녁 아내가 퇴근한 이후 조심히 가게를 들렀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CCTV와 녹음기를 꺼내 확인해봤죠. 진짜? 뭐야? 그럼 어제도 남편이랑 또 싸운 거야? 꼴랑 1,000만 원 가지고 눈 시뻘개져선 달려드는 거야. 진짜 쫌생이가 따로 없다니까. 자기랑은 달라도 너무 달라. 자기처럼 어리기래 아님 돈이 많기를 해? 처남네 중고차 매장에 갈 때와 같은 데자뷰를 또 느껴야 했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랬지만 결국은 뒤통수를 세게 맞는 그 느낌. CCTV 영상과 음성 속에서는 제3자가 보더라도 알 수 있을 만큼 아내와 도매 사장의 관계가 드러나 있거든요. 심지어 제 뒷담화를 하는 내용을 듣고 있어야 하니 비참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작은 누나의 말대로 둘은 이미 진하게 눈이 맞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편의점에서 소주를 잔뜩 사와서 영상과 음성을 돌려보면서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창피하지만 눈물도 쏟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내를 더 많이 사랑했던 것인지 배신감보다 슬픔과 괴로움이 더 강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슬퍼하던 마음으로 한껏 울고 한껏 괴로워했죠. 덕분에 감정 정리가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하루 맘껏 슬퍼하고 나니 그 다음 날부터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들이 산더미였죠. 우선 아내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CCTV 녹화본 캡처를 보여주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나한테 할 말 없어. 뭐라도 변명이라도 해보란 말이야. 다 봐놓고선 뭔 변명이야. 참나. 근데 당신도 좀 그래. 어떻게 CCTV를 설치할 생각을 했대? 이거 불법 아니야? 더 이상은 아내에게 실망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당당히 말하는 아내의 태도를 보니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싸늘하게 아무 말 없이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 아내도 지지 않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연애 시절 내가 사랑에 빠졌던 아내 눈빛은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살짝 스쳐 지나갔지만 그런 감상에 젖기에 현실은 너무 냉혹했죠. 이런저런 대화 나누는 건 어차피 시간 낭비일 뿐이니 처가댁으로 가자며 차키를 챙겼습니다. 가는 길 내내 아내는 아무런 말 없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처가댁에 도착해서도 먼저 말할 낌새가 안 보이길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와 과일도매 상인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였죠. 둘의 사이에 대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몰랐던 건지 살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제가 먼저 아내 쪽을 쳐다보며 뭐라도 말해보란 신용을 하니 아내도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사죄의 내용은 전혀 아니었죠. 엄마, 아빠, 나 그 사람이랑 깊은 관계 아니었어. 그냥 같이 만나서 커피 한 잔이나 밥 한 끼 먹는 정도였을 뿐이야. 이 사람이 단단히 오해한 것 같은데 말 좀 해줘. 그래? 에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네. 솔직히 자네가 돈을 못 버니까 우리 딸도 돈 많고 젊은 남자한테 눈 돌아간 거 아니야. 이건 자네 탓도 좀 있지 않나? 아니 뭐 이혼이라도 할 셈이야? 돈을 못 벌어요. 생활비 카드 400 주고 다 합치면 한 달에 700 이상 법니다. 더구나 지금 고생해서 좀 더 나은 미래 꿈꾸려고 대리 알바도 하고요. 저 하루 3시간 잡니다. 그리고 이런 저를 위해 부모님이나 누나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처음으로 장인 장모님께 소리쳤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으니까요. 이런 제 모습에 놀란 건지 아니면 이미 입을 맞춘 건지 그들도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전혀 거리낌 없이 이혼에 대해 말했습니다. 만약 이혼할 거면 위자료 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랍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제 과실이나 다름없다나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네요. 침수차 때도 그렇고 이 집안 사람들은 왜 항상 제 잘못이라고 하는 걸까요? 당시 가게 CCTV에선 아내가 도매 사장의 어깨에 기대 있는 정도로만 나와 있어서 결정적인 뭔가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내도 발뺌하자고 결론 내린 것 같지만 아무리 그래도 음성 속 자기라는 호칭과 자연스러운 대화들로 그들 사이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아내든 처가댁이든 아무도 책임질 생각이 없는 듯하니 이제 할 일은 법적인 대처뿐이겠죠. 먼저 큰 누나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큰 누나 건물 1층에 가게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 복도와 외부에 있는 모든 CCTV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건물 내 화장실 앞 CCTV에서 도매 사장과 아내와의 입에 담지 못할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잔뜩 생긴 셈이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우선 바람남 소송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어요. 소장을 받은 도매 사장님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온 겁니다. 딱히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무시했는데 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호언 장담까지 듣고 나선 의구심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한 카페로 찾아가니 도매 사장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죄송하다. 그렇지만 조만간 아내와 사이를 정리하려고 했다며 말하더군요.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제 잘못이 맞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아내분이 좀 과하더라고요. 혹시 그 침수차 말입니다. 처남이 일부러 알고 사기친 거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물으니 신나서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더군요. 아내가 도매 사장에게 말하길 처남이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큰 돈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메꿔야 했는데 친정엔 큰 돈이 다 묶여 있어서 당장 내줄 돈이 없었대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어디서 구해야 하는데 마침 그때 제가 중고 트럭 문의를 하는 바람에 타이밍이 딱 맞게 떨어져서 사기를 치게 됐다는 겁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친정에서 장모님의 말실수를 듣고 알게 됐다네요. 이러나 저러나 알면서 모른 척한 아내도 잘못이 있고 장인, 장모, 처남 셋이서 애초부터 침수차임을 알면서 사기친 건 범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저희 부모님과 함께 가서 다시 환불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장인, 장모는 오래된 예금까지 깨서 갚아줬다고 합니다. 그게 또 제 원망으로 이어진 모양인지 아니면 돈에 눈이 돌아간 건지 동창회 운동회 때 200만 원을 자기들이 전부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아내가 저한테 체면 칠해내 뭐네 하면서 넘어간 거고요. 그 후로 외제차 수리 실수로 5천만 원을 보상해야 했을 때 도매 사장에게 사정을 모두 설명하면서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슨 엔진 수리비가 5천이 나올까요? 엔진 포함 변속기에 2천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걸 뻥튀기 해서 부풀려 말했던 겁니다. 그만한 현금이 없다고 거절했지만 지속적으로 돈 얘기가 나오자 더 이상 아내를 만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정리하려던 차에 제가 바람 소송을 시작했던 거죠. 깊은 사이도 아니었고 아내분이 대시를 해서 남자로서 흥미를 조금 가졌을 뿐이라며 선처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내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먼저 대시를 했다는 것도 다 핑계고 인간이라면 그래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때문에 상처입은 사람이 몇인 줄 알아요? 도매상 사장은 고개를 푹 숙이곤 정말 죄송하다고 반복해서 사과하더군요. 그냥 나가버릴까 하다가 좀 더 현실적인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매 사장을 통하면 처남과 처가댁의 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얻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증거 수집에 도움을 준다면 소송 취하 고민해보겠다고 했죠. 바로 미끼를 물곤 어떤 걸 도와주면 되겠느냐 묻더라고요. 도매 사장은 제 요구에 따라 처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실과 아내와 바람난 진술까지 모두 녹음해 주었습니다. 추가로 도매상과 아내가 나눈 문자 내용과 통화 기록까지 다 증거로 수집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도매 사장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 용서해 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런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도매 사장의 와이프였죠. 도매상을 만난 다음 날 그의 와이프로부터 연락을 한 통 받아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부터 남편의 낌새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흥신소를 찾아 조금씩 증거를 모아가고 있었답니다. 저도 곧 이혼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우리 같이 증거 모아서 서로 도울 건 돕죠.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 결혼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신혼부부였더라고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굴더니 결혼 후엔 태도가 싹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고용한 흥신소에서 제 아내와의 바람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신혼 2개월 차의 바람이라니. 도매사장도 참 인간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아왔던 증거들과 도매사장 와이프가 갖고 있는 증거들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승소해서 두 남녀를 제대로 혼쭐내주자고 독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바람소송 외에도 침수차 관련하여 형사고발 또한 같이 진행 중이었죠. 중고차를 허위로 고지해 판매한 사기죄에 해당된다네요. 별개로 민사소송 또한 추가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게 고소당한 처남은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매형, 아니 형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무튼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는 잠깐 눈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합의가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인 저는 오랜 기간 고통받으며 지냈는데 가해자는 단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마무리하며 바로 합의에게 꺼내다니요.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느껴지지도 않았고 진짜 반성한다고 하더라도 넘어갈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합의는 절대 없으니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말고 나한테 할 말이 있다면 변호사 통해서 전달하라는 말을 남겼죠. 그런데 제 경고가 와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다음날 작은 누나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글쎄 작은 누나와 엄마가 운영 중인 미용실에 장인 장모가 들이닥쳐서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급하게 차를 몰아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기존의 손님들까지 다 쫓아낸 모양인지 안은 텅 비어 있고 미용 도구가 담긴 바구니는 바닥에 떨어져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장모는 마침 잘 왔다면서 제게 삿대질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우리 아들을 뭐 형사고발, 사기죄?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증거 들이대면서 형사고발 우는 딱 봐도 도매사장이랑 짜고 친 거 아니야? 그렇게 당당하시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걸 왜 여기 와서 행패입니까? 아들 깜빵 보내기 싫으시면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요즘 고소 고발만 몇 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업무방해죄로 장모님까지 고소하길 원하세요? 원한다면 해드릴게요. 장인은 이게 이제 막 나가기로 했냐며 제 어깨를 툭툭 밀면서 막말을 하더군요. 물론 저도 어른 같지 않은 사람을 어른 취급해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처남이 차량 구매자에게 정보를 속여 판매한 것은 기망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징역 최대 10년 또는 벌금 최대 2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죠. 그리고 침수차를 속인 건 가벼운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 경제법 중 가중처벌법에 해당되는 범죄 중 하나예요. 따라서 최소 몇 년은 교도소살이할 각오하시고 여기서 더 난리치면 장인 장모님 앞으로도 소장이 날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강하게 말하고 나서야 입을 꾹 다물고 나가더군요. 끝까지 예의도 없고 정도도 모르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괜히 미용실에 피해를 줘서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랐지만 오히려 엄마와 작은 누나는 별일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법정 싸움도 너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지치지 말고 하라며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이후 도매상 와이프에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보내준 증거들을 추가해서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승소해서 위자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도 지속적으로 도매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네요. 제게 그랬듯이 선처해달라는 의도로요. 가해자들은 왜 이렇게 합의와 선처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신이 저지른 죄를 반성하긴 하는 건지도요. 저의 바람남 소송 또한 당연히 승소했고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죠. 그 위자료는 그대로 이혼 분야의 정평이 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쓰였습니다. 도매사장에게 받은 돈으로 아내를 소송하게 된 셈이죠. 증거들이 많아 승소를 거의 확실시하던 분위기긴 했지만 도매상 와이프로부터 받은 증거들을 추가해 더욱 자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소송을 예상하고 있었던 모양인지 따로 연락은 없더군요. 그런데 처남의 사기죄 형사 고발 이후 추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자 그때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해도 해도 너무하네. 동생 콩밥 먹이는 걸로 성에 안 찼나 봐? 어떻게 사정 한번 봐주지 않고 그럴 수 있어. 예정을 생각해서 취할 줄 맘 없어? 자기 생각만 하면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동생을 아끼는 마음은 있나 봅니다.
절대 그럴 생각 없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으니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해달라고 전달한 후 끊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처남은 조사 과정에서 저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나와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징역을 살게 된 거죠. 민사소송에선 침수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다는 점과 그 후로 제가 겪은 정신적 피해를 재판부에서 인정해줬고 피해보상금을 넉넉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혼소송 또한 별 문제 없이 승소하였고 현재는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 명령이 떨어진 상태예요. 소문을 듣기론 처가댁은 처남의 피해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20년간 꾸려온 카센터도 팔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네에도 사기꾼이라고 소문이 나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녔답니다. 때문에 지금은 다 같이 타지로 도망치듯 이사했대요. 모든 게 정리되고 나서는 제일 먼저 은혜를 갚고 싶었던 큰 누나에게 보상금과 위자료의 일정 부분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돈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엔 보냈네. 하여간 고집은 세다니까. 내가 앞으로 월세는 평생 안 받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누나가 서포트 해줄게. 큰 누나는 항상 제가 주는 것에 배를 돌려주는 사람이죠. 소송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힘과 의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법적인 싸움을 진행할 땐 왔다 갔다 하면서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해결된 지금은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어요. 특히 크게 깨달은 건 가족의 형태가 단순히 결혼으로만 이어진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누나들 모두가 제 가족이자 제가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그 모든 걸 알고 난 후로는 굳이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욕심은 사라졌어요. 지금 이대로도 완벽한 가족이거든요. 운영하던 과일 포장 가게는 저 혼자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던 때보다 오히려 더 성업 중이에요. 과일은 고정된 거래처를 없애고 무조건 새벽에 출근해 싱싱한 과일을 보고 골라 사는 방식으로 변경했거든요. 몸은 힘들지만 그만큼 품질이 좋아 고객도 많이 늘어서 힘든 줄 모르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에 눈도장을 찍다 보니 도매상인 분들과도 친분이 생겼는데 물어보니까 바람난 도매사장은 소송 후 바로 일을 관두고 가게도 처분했다네요. 과일 도매 시장도 소문이 금방 나는 곳이라 얼굴 들고 다니기 창피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남편이자 조그마한 행복을 원했던 남자입니다. 단란한 포근한 가정을 꿈꿔왔었고요. 이제는 저만의 인생을 저를 지켜주는 가족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더 독하게 열심히 살아야겠죠. 이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된 것은 제 가족들의 도움이 제일 컸으니까요. 제 얘기를 듣는 분들도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항상 잘하시고 평소에도 많은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일평생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가족뿐이니까요. 제 긴 인생 얘기를 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앞날도 무탈하고 평탄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